그 국제인권단체 보고서들을 보면은 코로나19가 되면 우리나라도 겪었지만 마스크라든지 뭐 각종 그 의료 물자들이 부족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민간인에게 의료 물자의 지급이라든지 의료 접근들을 막고 이른바 이제 군부로 몰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군 중심으로 그런 의료 서비스를 지급을 하려고 한다. 근데 이걸 두고서 이제 인권을 위한 의사회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미얀마 군부가 반대파 제거를 위해서 코로나19를 무기화하고 있다. 사실상 이거는 좀 공포의 조장인 게 아닌가라고 좀 의심이 되고요. 공포의 조장 관점에서 봤을 땐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군이 특정 지역을 타격을 해서 본보기로 삼는다든지 뭐 인간 방패라든지 그런 공포 전략들이 계속 국내에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죠. 80년대 신군부가 광주를 5.18 통해서 굉장히 많이 타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민간인을 학살한 그런 우리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공포 전략, 군부의 공포 전략은 대략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처음에 쿠데타 일어났을 때 시민들이 CDM이나 시위를 했죠. 근데 3월 1일 날 군부가 본격적으로 시위대 발표를 하면서 이제 유혈 무력 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군은 총을 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있고 국제사회는 아무런 또 도움이 되거나 개입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도 싸울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목숨을 지키고 또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장투쟁해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이 소수민족 지역으로 갑니다. 미얀마는 그 8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자치주들이 있고요. 이들은 이제 주로 미얀마 국경 지역이죠. 소수민족들은 오랜 기간 동안 또 이제 주류인 버마족, 특히 이제 버마 군사정부와 맞서서 무장투쟁을 또 해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으로 가서 이제 군사훈련을 받고 지금 이제 무장투쟁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소수민족과의 이제 그 무장 교전들은 이제 계속되고 있고 무장 그 훈련을 받은 청년들이 양곤이나 만달레 같은 대도시로 와서 이제 도심 게릴라 전투도 이제 벌이고는 있습니다. 이제 군부가 딱 봤을 때 이런 소수민족들 지역들 그리고 이제 소수민족과 가까운 지역에서 군부에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지역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죠. 무조건 민간인도 무차별 사살하고 있는데 주로 이 반쿠데타 세력들 이제 소수민족이나 이제 시민 저항군들이 이제 게릴라전 형태를 탑니다. 군부가 이동하는 곳에 이제 지뢰를 매설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하니까 군부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악독한 짓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인간 방패인데요. 쉽게 말해서 어느 마을이 이제 활발하게 무장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을 주민들을 잡아다가 앞세워 가지고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일단 뭐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 그래도 그 주민들 보고 이제 지뢰를 밟으라는 거죠. 그리고 기습 작전을 하려 그래도 이제 자기가 같이 살아왔던 주민들이 군인들 같이 있으니까 뭐 먼 거리에서 뭐 총을 쏘거나 이런 사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제 군부가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뭐 총을 쏘고 우리한테 저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너희들 다 죽이겠다. 뭐 그리고 비슷한 예로도 또 이를테면 누구 한 명이 이제 시위대를 이끌거나 아니면 무장 투쟁을 했다 그런 게 이제 밝혀지면 그 사람 가족을 다 잡아갑니다. 이건 굉장히 좀 진짜 말하기 어려운 건데 뭐 예전 저희들 일제 시대 때도 이랬나 싶을 정도인데 그냥 단순히 잡아가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고문을 하는 것이고 또 뭐 지금 의료 상황 뭐 이런 상황들이 안 되기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공포를 주입하는 거죠. 우리한테 저항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 그리고 너희 마을 이웃 주민들까지 다 한꺼번에 다칠 수밖에 없다. 저희가 이제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이제 메이크틸라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2월 달에 쿠데타가 있고 이제 약간의 몇 주간의 어떤 소강기를 거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집회나 이게 전국적으로 막 퍼지게 되잖아요. 가장 최근 수치가 뭐냐면 남자가 2명 이상 오토바이를 타면 잡혀요. 남자는 2명 안 돼. 여자 2명은 괜찮아.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 내에서 분위기는 여전히 군부가 가지고 있는 불만, 뭐 분노들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전쟁 상황이더라도 의료 종사자와 병원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고 특히 여기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가 좀 추가가 됐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그다음에 물자에 대한 공급이나 보급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것까지는 사실 인도법에 포함되지는 않는 게 결의에 그냥 들어간 내용이니까. 근데 미얀마 군부가 이거를
받아들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물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당장 국제사회에 인도주의적인 어떤 결정들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얀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국제사회가 미얀마 사태 해결에 미온적이에요. 그 이유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요? 일단 미얀마가 종합적으로 현재 이제 가장 슈퍼파워인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는 사실 중국하고 이제 국경을 2,200km를 맞닿고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도 많이 알고 있지만 미얀마 군부하고 중국은 대단히 친한 관계였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미국이 또 서방 세계가 미얀마의 오랫동안 군부 독재에 대해서 경제적 제재와 유엔을 통한 다양한 압력을 넣었을 때 거기에서 든든한 후군이 사실은 중국이었고 중국 입장에서는 왜 미얀마가 중요하냐면 최근에도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1대1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중국이 이제 소위 해상과 육로를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연결시키는 하나의 핵심적인 외교 전략인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보면 중국의 이제 남쪽에 있는 윈난성에 있는 쿤밍시로부터 미얀마를 관통을 해서 사유프라는 거기에 천연가스가 연결되는 그 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200km에서 중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송유관과 가스관이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만약 막혀버리면 중국은 사실은 본인 그 자국한테 필요한 원유나 천연가스를 중동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 해협을 사실은 또 미국이 또 말라카 해협인데 미국도 또 잡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미국이 가장 이제 견제하는 세력은 아니, 국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중국이죠. 최근에 이제 조 바이든 이제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었고 당시에 구상했었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쿼드 안보체라는 거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이 쿼드 안보체에는 이제 일본, 태평양 일본,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인도, 미국. 그래서 네 개의 국가가 중국을 이렇게 확장을 저지하는 안보 협의체를 하고 이제 이들의 어떤 그 역할로서 사실 미얀마는 인도의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 미얀마에서 중국의 영향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인도가 위협을 받게 되고 미국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영향력이 사실 이제 위협적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미얀마 군부는 카드가 여러 가지 있는 거죠. 미국이 쪼여오면 중국한테 가면 되는 거고 중국이 사실은 초창기에는 이제 미얀마 군부 부대에 대해서 뭐 미국의 문제여서 우리는 불간섭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워낙 국제론이 안 좋아지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선을 긋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군부를 선을 그으면 중국 입장에서 사실 이제 전략적으로 미국의 다른 국가한테 측면 대치를 갈 수도 있는 측면이고요. 양비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유엔 차원에서의 개입이라는 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반대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적 차원에서 이제 아세안 역할론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됐었습니다. 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미얀마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세안 차원에서 어떻게 제일 직접적으로 미얀마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를 했는데, 사실 4월달에 아세안 정상회의 때 미나 홀라잉 총사령관을 불러서 합의를 봤었죠. 정치범들 석방하고 폭력을 중식시키고 이제 미얀마 특사 방문시켜라. 근데 지금 4월달에 그 합의가 났었는데 지금까지 특사 방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뭐 핵심적인 내용은 특사 임명도 늦어졌지만 이제 특사가 이제 브루나이 외교 차관을 임명했는데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이제 지금 구금되어 있는 아웅산 수지 전 국가고문을 면담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군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럼 사실 그런 상황에서 특사가 방문했을 때 뭐 실질적으로 어떤 뭐가 있을까라는 또 그런 회의론도 있습니다. 아니면 미얀마 시민들이나 아니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많은 이제 전 세계 시민들의 이제 답답함은 그런 거죠.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유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별다른 걸 조치하지 않고 있고 아세안은 사실 무력하고 그리고 뭐 아세안은 또 기본적으로 내정 불간섭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또 역할들이라는 게 큰 기대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 때 군부를 부르지 않았던 점이라던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전 세계 시민들의 어떤 압력 때문인 거죠. 그리고 최근 이제 9월달에 유엔 총회에서도 이 유엔 총회 자리에 이제 정부 대표단이 앉게 됐는데 이거를 누구 자격을 할 거다도 굉장히 논란이었어요. 근데 민주정부 시절에 이제 임명됐던 대사를 지난 9월 총회 때도 계속 유지를 하는 걸로 사실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봤었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군부 인사가 올 줄 모르겠지만 이게 현재까지의 국면은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자격 문제, 그 누가 미얀마 정부를 대표하는가라는 문제도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것 자체가 미얀마 시민들이 계속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가 이제 정부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이제 부단한 노력들이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수준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저항과 압력들이 빛을 발하려면 국제사회 실질적인 조치로 나가야 되는데 그 실질적인 조치라고 하면 군사 개입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미얀마 군부의 이제 자금줄이 되는 경제 지원 이런 부분을 좀 끊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조치일 텐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미얀마 쿠데타 이후의 인도주의 재난 상황에 대해서 짧지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두 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활동을 해오신 활동가 분들이시니까 답답함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국제사회가 미온적이다부터 해서 미얀마 국민들이 처한 어떤 위기 상황까지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동환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가스 중국이 왜 미얀마에 전략적 요충지일 수밖에 없는 사실 그 사업을 한국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 대우 인터내셔널 그리고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바로 그 가스 개발 사업을 통해서 중국에 가스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올해 미얀마 군부에게 지금 한국 기업이 지불할 돈이 2천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고요. 그 돈이 이제 미얀마 군부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듯이 그 시민들 탄압하는데 당연히 쓰이겠죠. 적어도 이제 미얀마 쿠데타 1주년이 내년 2월까지만이라도 이 포스코를 비롯한 이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좀 적어도 좀 중지라도 좀 해줄 수 있다라면 그게 지금 이렇게 엄혹한 환경에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될 텐데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에서 이게 발표를 하는데 이거 발표하는데 11월 29일 기준에서 1,297명이 사망을 했고 7,000명이 체포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거로 22만 명의 국내 실향민이 있고 16만 5천 명의 남부지에서 실향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죠. 근데 이 수치에 가려져 있는 수천만 명의 미얀마 국민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삶 속에서도 희망과 그다음에 연대의 느낌을 놓치지 않고 있다. 단 한순간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을 바라볼 때 300이 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안타까워하고 애처로하기보다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지금 투쟁, 그들의 연대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좀 장기적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지금 당장 당신들이 거래도 수행을 못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어떤 영역에서 그들한테 필요한 것들의 소식을 또 나누고 한국에서 여전히 너희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전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미얀마는 완전히 좀 바뀐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응당 이제 그곳을 바라보는 시선이 함께 한다라는 느낌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오늘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인도주의 재앙, 위기가 아니라 재앙이죠. 재앙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난해 과학기자협회가 진행했었던 팔레스타인의 물부족이 초래한 인도주의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그때 그 상황도 지금의 상황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좀 더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런 감정을 갖습니다. 저는 국제 분쟁을 보건의료의 시선으로 좀 조명을 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에 나눴었던 이야기도 그 맥락에서 진행됐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유인 즉슨 보건의료는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지금 너무 애처롭게만 바라보지 말자. 그리고 국제사회가 움직여야 된다. 특히 포스코가 계약을 들어서 사실상 군부에 돈을 지급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 등을 따져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나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활동가 분들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일개 저희가 개인이기 때문에 이 미얀마라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 시대적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은 어떤 명확한 한계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파편적으로 나온 뉴스에 따라서 저기는 왜 이렇게 시끄럽고 항상 사람이 죽어? 이게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고 거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이번 교회를 통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